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를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가 바람직하고, 네. 조금 금액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투자가 바람직하고. 소액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좋아요. 2년마다 뭐 세입자분들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또 2년마다 역전세 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히려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전세금이 오르는 거에서 내가 또 자금을 유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도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고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적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가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조금 금액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원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또 현금 유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다가구 주택을 투자할 때는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도 여기 지금 지역이 산업단지가 많아요. 근데 이 산업이 잘 될 때는 공실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지역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는 업체들이 없잖아요.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공실이 많은. 그러니까 다가구를 내가 하겠다 하면 일단 다가구에 공실률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공실률이 있어도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한 산업 입지가 받쳐주는 지역에 그래서 다가구를 뭐 매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임대소득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근데 다가구를 내가 한 채만 갖고 있고 내가 집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 원 미만이 되면은 임대소득세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실 수가 있고, 특히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괜찮고,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드문 케이스지만 그런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주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전세를 주는 입장이라고 하면 네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는 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게 있습니까? 세입자분들이 가끔 연락이 오죠. 주인분과 얘기해서 그냥 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뭐 사장님, 일단 똑같은 계약 조건으로 뭐 변동이 없이 살더라도 재계약서를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왜냐하면 재계약을 쓰는 경우와 그냥 지금 사는 조건으로 그대로 연결돼서 다시 인연이 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계약을 쓰는 거나 묵시적 갱신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분명한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시 뭐 해서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학교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간에 분양을 받았다든지, 내가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 안에 나가야 될 변수가 생겨요.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나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 대부분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세요 라고는 하죠. 근데 이제 빨리 세입자가 구해져서 내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내가 통보한 날로,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로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이 사람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이 똑똑한 세입자고 또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만에 하나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 분들에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재계약을 쓰시면, 아무리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간이더라도 재계약을 쓰시면 중간에 이렇게 임차인이 변동되는 상황일 경우 우리는 그러면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너와 나는 2년에 재계약을 했다. 계약서도 있다. 그러면 너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너는 이사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 너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해라.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중개수수료 부분도 임차인이 지불을 하고 만기 전이기 때문에
지불을 하고 임대인은 그냥 또 새로운 세입자를 만들면 되시는 거고요.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제 이 부분은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똑똑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내야 될 필요가 있냐, 3개월도 지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고 또 뭐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냐, 그러면 동네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분한테 얘기해서 그냥 적은 비용으로 재계약서를 쓰시는 게 더 좋고, 요즘에는 왜 자꾸 재계약서를 쓰게 되냐면 임차인들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100% 내 현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다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이 되려면 또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계약은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간혹 이렇게 묵시적 갱신돼서 임차인의 상황이 변동이 될 때에는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산다고 했었을 때 네네. 그때 체크 포인트는 뭡니까? 집을 제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좋고 가장 로얄동 로얄층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집안의 상태를 체크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일단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다른 층들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싸죠. 그래도 일단 비싼 만큼 내가 팔 때도 비싼 값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 특히 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누수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팔 때든 살 때든 이거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잡히기 때문에요. 내가 집을 팔았다고 누수가 되는 걸 숨기고 내가 집을 팔았다고 땡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은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네, 6개월 이내에 만약 무슨 이제 윗집에서 뭐가 발생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누수로 우리 집안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벽을 타고 들어왔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왜냐면 이건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숨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도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충분히 중개인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인의 역할이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 특히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뭐 윗집 화장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그 간이 미세하게 이제 누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매도인은 모를 수도 있고 사는 매수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또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뭐 몰랐다. 근데 잔금 치렀는데 내가 무슨 책임을 지냐. 그래도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피스텔, 네네. 아파트, 네. 이러한 투자의 그 각각의 차이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전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성이 좋거든요. 뭐 세를 준다거나 전세를 줘도 이제 뭐 그 전세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그 전세금에 대한 또 시세 차익도 받을 수가 있고 내 물건이 또 값이 오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 차익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실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에 내가 어설픈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가 나는 1가구 1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근데 얘가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됐거나 그러면 얘가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내가 또 비과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정말 내가 시세 차익을 생각 안 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비추하는 편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피스텔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시설 집기를 내가 한 번씩 다 바꿔줘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걔가 주거용으로 판명이 되면 걔도 1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만약에 양도차익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 때문에 내 집에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얘가 안 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시세 대비 뭐 그렇고, 또 공실이 나는 경우는 또 계속 공실 유지가 되면 또 안 팔리는 경우가 있으면 좀 골칫덩어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하실 때는 조금 정말 입지 괜찮은 초역세권
이라면 고려해 보시지만 그래도 웬만한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후에, 2년 후에 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회에 딱 나온 순간 나는 이제 정글에 뛰어든 거고 내가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할 때도 가감한 투자보다는 내가 아는 한에서 꼭 공부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설픈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정말 확실한 내가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전에는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부동산 투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2014년도부터 대세 상승기를 겪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턱턱 사면 오른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틈새 시장을 찾고 그리고 내가 나의 돈을 지키고 이 지금 정글에서 나의 돈을 노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나의 돈을 지키고 나의 돈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또한 사전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